자, 이제 53쪽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도시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구역 내에서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규정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이 아닌 개발행위에 대한 통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제라고 하는 건데, 여기 개발행위 허가제는 국계법상 개발행위 허가제랑 다른 거 그 차이를 아셔야 되거든요. 취지가 달라요. 국계법이라면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야. 여기라면은 사업에 지장을 안 주려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비법에 나오는 정비구에서 개발행위랑 거의 같습니다. 국계법이랑 차이가 나요. 그 정비법이랑은 사업에 지장을 안 주려고 취지가 똑같기 때문에 차이점이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방가로 1번의 허가 대상과 방가로 1번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방가로 1번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과 도시개발구역을 전제로 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당연하고요.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만 있어도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다음의 행위, 특광시장원수의 허가, 개발사업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별도로 허가권자를 정해놨죠. 그런데 허가 대상을 보시면 밑줄 그은 부분이 국계법과 차이점이에요. 여기가 특별법이라 좀 더 허가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이점 보시면, 자, 우리 기업군의 건축물의 건축 중에서는 건축물의 건축만 국계법에서는 허가 대상이었지만, 여기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도 포함이 되고 건축 외에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까지 들어간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자, 우리 국계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만 여러 가지 난개발로 보거든요. 가설 건축물은 어차피 내버려 두더라도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신경 안 씁니다. 그쪽에서는 허가 대상이라면 틀리죠. 근데 여기서는 현재 여기 가설 건축물이 있고, 요것이 아직 철거되기 전에 사업을 한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비를 주고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보상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가설 건축물 지을 때도 미리 허가를 받아야 돼. 대수선 용도 변경도 그렇습니다. 기존 건축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크게 고치는 대수선 용도 변경이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난개발은 아닌 거죠. 국계법에서는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수선을 통해서 건물이 조금이라도 좋아졌다. 용도 변경을 통해서 좋은 용도로 바뀌었다라면 보상비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다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존재하고요. 공작물 똑같습니다. 디귿번의 형질 변경 똑같은 얘기예요. 리을번의 토속유지치는 형질 변경 목적어가 제외, 예외까지 똑같습니다. 자, 토지 분할도 차이라면 엄밀한 차이예요. 자, 우리 국계법에서는 모든 토지 분할이 아니고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너비 5m 이하 좁게 분할하는 것을 난개발로 봤거든요. 여기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럼 모든 토지 분할이 허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토지 분할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크게 분할되더라도 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소유자가 늘어난다면 이건 다 사업성 악화예요. 소유자를 챙겨주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통제 안 할 때는 토지 분할을 참 많이 했었죠. 그래서 소유자가 너무 늘어나면 사업할 사람이 하다가 못하겠다고 이제 빼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토지 분할 자체를 다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비읍번에 물건을 쌓아놓은 은행이, 이것도 차이점이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이 전제되어 있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1월 이상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 국계법이라면 어디에서? 녹관자에서만 그랬거든요. 여기는 녹관자는 당연히 얘기할 필요가 없죠. 도시개발 구역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월 이상은 똑같습니다. 근데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거기는 옮기기 쉽다 아니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물건 쌓는 것 자체를 자연환경 망치는 걸로 봤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옮기기 쉬운 물건이라면 옮길 때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옮길 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중목의 벌채 식재가 제일 큰 차이라고 했잖아요. 나무를 심고 베는 건 그쪽에서는 전혀 난개발이 아니야. 막 건물 짓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하는 게 난개발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무를 심고 베는 것도 사업에 지장을 주는 대표적 행위죠.
나무가 있는 곳에 수풀이 아주 숲이 좋아서 요거를 유지한 상태로 건물 없는 땅을 개발하고, 나무 없는 땅을 개발하고 나무인 땅은 남겨놓겠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식재해버리면, 요거를 식재를 만약에 나무를 벌채하게 되면은 이 나무 보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분양받을 거를 취소하겠지. 예? 아니면 나무 없는 땅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나무를 막 심는다, 다 보상받으려고 심는다 그랬죠? 여기서 사업에 지장을 주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허가를 받게 통제를 해요. 자, 우리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이번에 쭉 나오는데, 기억, 니은, 디귿이 역시 그쪽이랑 똑같은 얘기고, 나머지 얘기가 여기 추가적으로 더 있어도 그대로 다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기억번의 재해복구로 인한 응급조치 여기나 거기나 허가 안 받습니다. 똑같아. 니은번에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간이공작물, 간단한 간이공작물이니까 대표적인 예가 비닐하우스, 농사짓기한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고추 건조장, 탈곡장 같은 생업을 위한 간이공작물, 이것이 아까 국회법에서 봤을 때는 경미한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또 경작의 행질 변경, 경작하기 한 건데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보세요. 리을번에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속 채취다. 자, 이건 왜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개발에 지장을 주니까 그래서 허가를 받으라고 한다니까. 개발에 지장을 주지도 않으면서 자연경관도 손상하지 않는 상태라면 아주 가벼운 거 아닙니까? 그 아래 도시개발구역에 남교도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다. 남교도로 결정된 대지이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남교도로 결정된 대지라면은 사업을 하더라도 시행자가 손댈 땅이 아니잖아. 아무리 물건을 많이 쌓아놔봐요. 거기 손댈 땅이 아닌데 사업에 무슨 지장을 주겠습니까? 안 주지. 그 아래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를 이거 임시니까 가벼운 거라고. 임시니까. 아까 중목의 벌채식재는 원칙적 허가 대상이거든요. 요거는 임시식재라 가벼운 겁니다. 근데 이것도 주의하실 게 괄호 속에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제외. 그럼 다시 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경작지는 관상용 종목을 식재하는 게 원래 경작지 농지의 원래 용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원래 용도라면 아무리 임시식재라도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조금이라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용도로 쓰는 것이라. 예를 들어 지목이 대인 땅, 대진 땅처럼 관상용육을 식재하는 것이 원래 그 용도가 아닌 곳에 만약에 임시식재를 했다라면 나중에도 보상 하나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것이지만 경작지에서 심는다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의하시고. 자, 우리 기득권자보, 이것도 우리 국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 나중에 이것도 정비법이랑 똑같아요. 대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행위 제한이 가해질 것이고, 그 전의 기준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에 착수한 자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착수사업 보호받는 것 똑같고요. 둘 다 30일 내 신고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 이렇게 착수한 자를 보호해주는 건 똑같고요. 착수한 자는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하시다. 30일 내 신고로서 보호받아요. 자, 우리 국회법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국회법에서는 관리계획이 새로 들어섰다 그러면은 원칙은 신고도 필요 없죠? 그냥 한다라고 배우셨죠? 거기보다는 이게 당연히 센 거고. 예외랑 비교해 보더라도 시수 2가지 구역이 지정됐다면, 시가와 조정구역, 수는자원보호구역 2가지 구역이 지정됐다면 보호받긴 보호받죠? 며칠 내 신고입니까? 그거는 3월 내 신고란 말이야. 3월 내 신고. 그 예외랑 비교해도 이게 센 거예요. 더 기간 짧은 게 센 거지. 여기는 30일 내 신고하라면 30일 지나면 아예 보호를 못 받죠? 거기는 3월 내 신고잖아요. 이것은 정비법이랑 똑같아, 이게. 그런데 국회법보다는 이게 특별법이라 좀 더 세야 되거든, 이게 규제가. 예외랑 비교해도 센 거예요. 거기가 3월, 여기는 30일밖에 안 되니까. 이건 기간이 짧은 게 센 거지.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30일 내신 겁니다. 약 한 달, 3분의 1, 3배 차이나 나요. 자, 이제 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요거만 하시면 되잖아. 자, 우리 구역이 지정됐을 때, 구역이 지정되면 이런 효과가 의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구역이 해제가 됐다라면, 구역 해제로 이 의제했던 효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항상 제가 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는 이 사유는, 해제된 것으로 보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만 있다라고 앞에서 국회법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원리 다 똑같아. 사업이 미시행돼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사업 시행이 안 돼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 시행이 완료가 돼서 해제되는 이 두 가지 사유 다 똑같잖아. 만약에 미시행으로 해제가 됐다라면 구역 지정으로 의제했던 이 효과는 과거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해제 시행이 완료돼서 해제가 됐다면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유지가 된다. 이 원리 똑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사유만 아시면 돼. 사유만 아시면 돼. 특히 이 사유는 아주 쉽죠. 사업의 시행이 완료됐더라면 이 틀 속에서 기억하시는 거 아닙니까? 보통이라면 예를 들어 수용 사용 방식이라면 어느 때 공사가 끝났다고 봐야 돼요? 어느 때 완료가 됐다고 봐야 돼요? 요때. 요때가 어느 때야? 공사 완료 공고. 제가 여기 안 썼지만 공사가 끝나면 준공사 공사 완료 공고를 받고 다른 얘기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공사 완료 공고가 돼야 끝나지. 근데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공사 완료 공고 후에 환지 처분을 따로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느 때가 완료된 거예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어야 끝나는 거지. 보통이라면 공사 완료 공고일. 환지 방식에서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붙는 건 다 똑같고 모든 시료는 다음 날은 다 붙는다 그랬잖아요. 이건 그냥 이 그림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틀은 잡아두시라고 했잖아요. 항상. 쉽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미시행시에서 이제 몇 년 하는 숫자가 나오니까 그것도 이걸 통해서 정리하시라고 했잖아. 자, 우리 구역 지정이 됐어요. 구역 지정 됐으면 빨리 핵심 절차인 실시기 인가 신청 들어가라고 했잖아. 핵심 절차인 실시기 인가 신청을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몇 년 내 안 할 때, 3년 내 안 할 때, 그 다음날 구역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근데 예외도 있잖아, 예외도. 만약에 녹지나 비도시 같은 곳에서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한다면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계획이 들어오고 계획 고시된 때로부터 실시기 인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요것이 2년이고 요것이 3년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림상 놓고 보면 여기다 써놓고 놓고 보게 되면 구역이 지정된 때로부터 계산을 하든 계획이 고시된 때부터 계산하든 둘 다 실시기 인가 신청 시기와 관련해서는 둘 다 3년 내 없을 때라고 했고 요것이 3년 내 없을 때 둘 다 구역과 계획 사이가 2년이다. 그림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날 붙는 건 다 똑같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5년짜리가 붙긴 붙습니다. 여기 하는 예외 두 가지만 변두를 대상으로 개발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변두를 대상으로 한다면 아주 넓을 수도 있다. 면적이 제일 큰 숫자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요거는 너무 짧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5년으로 늘어납니다. 330만 이상일 때만. 보통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미시행 사유. 이거 하나만 끝나는 거죠. 자, 5번의 양글 1번 구역 해제 사유를 보시면 둘로 나눠놨잖아요.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사유와 되는 사유와 사업이 완료된 사유로 먼저 1번에서는 보통의 경우 구역 지정한 이후에 구역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할 때 그 얘기죠. 그러면 구역이 고시된 때로부터 3년 이상까지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구역과 실시계 인가 신청 사이 3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동 해제. 동그라미 2번은 구역부터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예외 아닙니까? 기억본 보시면 구역을 고시한 때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개발 계획을 고시하지 않을 때 이게 구역과 계획 사이 2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여긴 예외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 해제지만 면적이 330만 이상이다. 그럴 때는 이것이 5년으로 한다는 얘기고 그 아래 니은번처럼 이번엔 계획 고시된 때도 계산을 해서 3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했다면 그 다음날 구역 지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계획과 인가 신청 사이 3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때는 면적이 330만 이상일 때만 5년으로 하고요. 그림상 반대로 반가로 2번의 사업이 완료된 사유로 할 때는
다른 얘기 없으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이에요. 근데 다른 얘기 있는 게 괄호 속 얘기죠. 만약에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이다 그럴 때만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환지 방식일 때만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 효과. 보통 구역 지정에 해제 의제되면 해당 구역에 대한 지역 및 지구 단위의 구역은 아까 의제했던 그것은 구역 지정 전의 용도 지역 및 지구 단위의 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과거로 되돌린다. 다만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 의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 완료로 해제 의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얘기잖아요. 이건 똑같은 얘기죠. 이거는 효과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유만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역 지정까지 완벽하게 끝났고 그 다음에 시행자 파트 들어갑니다. 시행자. 여기 이 파트죠. 아까 대충 잡았듯이 보통 12사람 중에서 지정하는데 12사람 중에서 공고와 민간 구별을 보시고 그러나 환지 방식은 별도의 예가 있다 그랬어요. 자, 처음에 나오는 것이 시행자 지정 얘기인데 이게 원칙적 시행자 지정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자 12사람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1번 국가지자체 당연히 가능하고 2번에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각종 공사가 가능합니다. 3번에 정부 출연기관에 그래서 공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일정 돈을 출연해서 공적 성격으로 만든 기관이 있어요.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 있습니다. 4번에 지방공사까지가 1번 국가에서부터 4번의 지방공사까지가 항상 법에서 믿어주는 공공시행자라고 하는 것이고 공공시행자고 5번부터 11번이 민간시행자예요. 5번부터 11번이 민간시행자입니다. 12번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5번 보시면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민간인이잖아. 민간인 토지 소유자. 또 6번의 조합 이게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그런데 조합만큼은 다른 것과 달리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이 수도권의 제일 인구 많은 과밀역적 원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일정한 법인. 그래서 이 법이니까 민간인인데 수도권의 과밀역적 원역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 과밀역적 원역에서 수도권의 지방으로 내려가는 걸 장려하고자 내려간다. 그럴 때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 올라온다 하면 안 됩니다. 안 돼. 어쨌든 민간인이고요. 그 다음에 8번의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이게 등록사업자 아닙니까? 등록사업자는 민간인 중에서 등록한 사람을 등록사업자라고 하죠. 주택법에서. 그 다음에 9번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중 이게 건설업자예요. 건설업자라고 하는 각종 건설회사, 건설업자를 얘기합니다. 10번의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 민간인 중에서 따로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됐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됐든 이런 것까지 민간인이잖아요. 12번은요. 위해자 중에 조합을 제외한 자가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설립한 법인. 조합만 돈이 있어도 출자 못해. 조합은 환지 방식에서만 그냥 사업만 옆에서 환지 잘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조합은 출자 못하고요. 조합을 제외한 자는 출자가 가능한데 도시개발 사업하려고 별도로 만든 법인을 얘기합니다. 이걸 출자법인이라 해요. 이 출자법인은 누가 더 많이 출자했는지 따라 성격이 달라져요. 만약에 공공시행자에 해당하는 자가 50%를 넘어서 출자했다? 공공으로 취급을 합니다. 믿어주는 공공으로. 만약에 민간에 해당하는 자가 50% 이상 출자했다? 민간으로 봐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래서 공공과 민간 한번 구별해 보시고 이때 이제 민간인은 수용해서 차별을 많이 받으니까 그때 많이 쓰는 겁니다. 평소에 자기 있는 자 내기는 좀 힘들고요.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1번에 대한 예외로서 양가로 2번에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 지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요. 전부 환지 방식을 전제로 해서만. 환지 방식을 전제로 해서만. 성격상 원칙이 1번.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일부 환지면 호점이니까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12사람 중에서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당사자인 토지의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예요. 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게 이 사람을 지정해 주는 게 원칙인데 이 사람이 싫어하거나 그럴 때 이제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죠. 2번입니다. 지정권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권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세 가지는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환지지만 당사자가 안 되고 지자체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지정받을 토지나 조합이 당사자인 토지나 조합이 개발계획 고시로부터 1년이죠. 개발계획 고시로부터 1년 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사람 지정 못하니까 지자체 등을 이게 1년짜리 1년짜리 지금 여기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개발계획 고시로부터 1년 내 신청하라 라는 얘기예요. 개발계획 고시로부터 1년 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해달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라면은 이게 시행자 지정 신청 기간이에요. 환지 방식에서는 분명히 지정을 해주는 게 원칙이지만 본인이 뜻이 있어야 지정을 시킬 수 있죠. 개발계획부터 1년을 시행자 지정 신청이라 줄 테니까 여태 뜻이 있으면 신청하라. 신청하면 그대로 지정을 해줍니다. 근데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 안 하겠다라고. 신청이 있더라도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인정할 수가 없죠. 그 사람 안 할 때 다른 사람 지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1년에 1년. 자, 이번에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고설에 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거는 뭐 해석상 당연한 겁니다. 이미 지자체장이 다른 곳에서 공공사업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공공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환지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지자체장을 지정해 주게 되면 이미 옆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이미 투입된 인력과 장비를 통해서 사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지자체를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이때는. 또 하나가 일반적이나 예외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예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또 나옵니다. 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대시행에 동의한다.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사유지 면적만 갖고 따질 때 여기 일반적이다 예입니다. 자, 여기 이거 왜 이러냐면은 이거 왜 예를 인정하냐면은 나중에 조합을 만들 때는요 엄청난 동의 요건 설립인가 신청할 때 일반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따 나옵니다. 이따 나오는데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원래 조합하는 게 제일 좋아요. 토지소유나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고 했지만 토지소유자는 그들이 합심해서 하는 것이고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보통인데 일반적인 형태인데 조합을 만들려면 이 정도 동의를 채워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싸우느라고 이 정도 동의를 채우지 못해서 조합을 못 만든다라고 하면은 아예 사업을 포기할 것이냐 조합 못 만드니까 그냥 포기할 것이냐 차선책 조합을 안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 환지 방식에서 지자체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가 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조합의 설립인가 동의 요건은 이 일반 동의 정도를 채운다면 당연히 조합 만들 하는 게 좋거든요. 이걸 못 채울 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일반 동의보다는 낮아야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죠? 낮아야 의미가 있다니까. 이 동의보다 센 동의 요건을 갖춰라? 그럼 조합 만들어서 하지. 조합이 제일 이상적인데 요건 못 만들 때 필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2분의 1, 2분의 1, 반반 정도가. 이 정도 안 돼도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반반 정도가 최소 반 정도가 지자체 시행에 동의하면 지자체를 지정하여 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경. 넘겨보세요. 변경. 제가 주로 이렇게 강의할 때 맨 뒤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자꾸 물어봐야 되는데 눈이 그리 좋지가 않아서 표정을 살필 수가 없어서 주로 앞에 계신 분들을 봐야 되니까. 자, 시행자 변경사유도 제가 발표 하나 정도로 해놨는데 지정권자는 다음의 경우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시행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지금과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시행자를 처음 지정할 때 얘기예요. 시행자를 변경한다는 얘기는 시행자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못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역시 변경할 수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변경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 변경 사유 중에 하나가 4가지가 있는데 3, 4번은 너무 뻔한 거예요. 1, 2번 숫자를 바꿔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치로 나온다 그러면 종종 나오는데 먼저 3, 4번 먼저 볼까요? 3번에 시행자 지정이나 실식의 인가가 취소가 됐다. 시행자로 지정받았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럼 그 시행자 못하잖아요. 실식의 인가를 받았는데 취소가 됐다. 사업시행권 잃었으니까 이때는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 뻔하고 또 4번도 시행자가 있는데 시행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부도 파산 나서 못하는데 왜 그 사람을 고집합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이게. 자, 우리 1, 2번 숫자 보시면 1번이 실식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를 안 할 때. 실식의 인가를 받으면 사업시행권 땄다. 사업시행권 땄다는 얘기는 시행자가 이미 있어서 딴 건데 빨리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2년 내 착수를 안 한다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전부 환지 방식을 전제로 해서 이미 지정된 토지나 조합이 환지에서 이미 지정된 토지나 조합이 그러니까 지정사유는 아니죠. 이미 지정된 토지나 조합이 구역고시일로부터 1년 내에 실식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 이 얘기죠. 자, 우리 구역이 지정된 사람은 빨리 실식의 인가를 신청하라. 요거를 1년 내에 안 했다라면 실식의 인가를 받았다라면 밟고 나서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착수는 2년 내에 안 할 때. 이게 시행자 변경 사유예요, 지금. 숫자로 하는 것 중에.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했던 건 이거는 환지 방식에서 예외적 시행자 지정 사유고. 이게 변경 사유거든요. 파란색으로 한 게. 특히 이거 헷갈리면 안 되지, 이거. 아까 3년짜리야, 1년짜리 헷갈리면 안 되지. 같은 구역이 지정된 때로부터 실식의 인가 신청이 무려 긴 3년 동안에 없을 때라면은 구역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면 엄청난 사유고 구역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1년 내에 사업 신청을 안 했다라면 구역은 살아있는데 시행자만 바꿔주는 좀 더 가벼운 사유라고 이게. 똑같은 얘기도. 구역 해제가 훨씬 큰 사유죠? 좀 더 길어야지 그게 3년이고 1년은 구역은 살아있는데 시행자만 바꿔서 행하겠다는 얘기지. 구역 해제도 아예 사업 못하는 것이고.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시행자 지정사유를 포함해서 시행자 변경사유까지 이렇게 종합을 해놓고 보면은 결국 이때로부터 하든 여기 인가 신청이든 아니면 시행자 지정 신청이든 신청에 관련된 건 둘 다 1년인데 뭐만 사업 착수만 2년 아닙니까? 사업 착수만. 실식 인가를 바꿔서 사업 착수를 2년 내에 안 할 때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 신청에 관련된 건 다 1년이고 사업 착수만 2년이다. 가끔 나오지만 그래도 이거는 별표 하나짜리 치고는 조금 더 빈번히 나오더라고. 특히 이거 2년 내 구역, 요 사업 시작 안 할 때 요거를 좀 더 물어봤고. 아예 6개월짜리로 해서 틀리긴 해서 한 번 있는 건 뭐 최근에. 좀 더 쉽고 그거는. 6개월짜리는 없잖아요. 여기 몇 년짜리는 없잖아. 다 몇 년이지 여기 써놓은 것 중에서. 자, 이제 조합 들어갑니다. 조합. 시행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잖아요. 항상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 별표 3개짜리 아닙니까? 도시개발 조합. 자, 우리 도시개발 조합은 일단 제가 성격부터 좀 보시라고 했죠? 요거 성격은 조합이라는 말을 써놨지만 성격은 법인이다. 법인으로 본다. 요거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조합과 법인은 원래 다른 얘기지만
조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거는 국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고 성격을 법인으로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법인이라고 봐야 권리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행자로서 조합이거든요. 시행자로서 조합. 이걸 민법상 조합으로 보게 되면 권리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시행자는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조합이 시행자가 되면 조합의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법인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 능력자죠? 그래서 법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시행자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성격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사업에 참여해서 종전의 땅 소유자에게 환지를 제대로 주기만 하면 되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비영리. 조합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지 장학재단 같은 재단 아니에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특징이라면은 항상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게 특징이잖아. 법인 등기 중에서는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설립 등기 그것만 유일하게 그죠? 그래서 여기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행정청에게 먼저 설립인가를 아무리 받았다 해도 성립되는 게 아니라 설립인가 받고 나서 반드시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는 게 법인의 특징이 됩니다. 법인의 약속을 정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 다 쓰는 거예요. 여기서. 자, 먼저 1번의 설립인가부터 받는 거 생각을 해봅시다. 설립인가부터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행정청에게. 누가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에요. 토지자 7인 이상이. 토지 등 소유자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만 써.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아닙니다. 소유자 아닌 지상권자 임차 다 빠져요. 토지 소유자만 들어갑니다. 왜 여기는 항상 조합은 제가 환지에서만 시행자가 된다 그랬고 환지라는 것은 누구만 사업에 참여하면 돼요. 자기 땅만 제공하고 새로운 땅과 땅을 교환해서 받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만 들어가면 돼요. 건물 소유자 다른 권리자 보상받을 뿐이에요. 그냥 땅 받을 사람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만 들어갑니다. 이게 항상 개발법은 제가 정비법이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정비법에서는 꼭 토지 주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 준단 말이야. 토지와 건물을. 그래서 그쪽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주체예요. 여기는 토지 소유자 만입니다. 차이점. 그것도 우르르 몰려가면 행정처 마비되니까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대표자 7인 이상이 최소 7인 이상이 신청하면 돼요. 이게 나중에 정비조합에서는 정비조합의 추진위원회 제도가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 위원수가 5인 이상이 됩니다. 정비법에서는. 둘이 서로 비슷한데 항상 비교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5인 7인 중에서 여기가 7인이야. 거기가 5인이 되고 추진위원회 위원수가. 여기는 왜 7인이냐? 왜가 아니고 그냥 기억하기 좋을 때. 황야의 7인 했던 거잖아. 황야의 7인. 정비사업은 황야에서 할 수 없다 그랬죠? 이미 개발된 곳이라고 여기는 주상공에서만 하는 것이고 개발조합, 도시개발 사업은 아까 녹지 비도시도 막 30만 하면서 가능했잖아요. 황야가 나온 건 여기밖에 없다니까. 황야의 7인? 또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시네. 맨날 황야의 7인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황야의 7인하는 옛날 영화도 모를 것이다.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다 알 것이다. 그지? 토지자 7인 이상 숫자.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이니까 정관의 말을 쓰고요. 누구에게 설립인가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주정권자의 설립인가. 왜? 개발법이니까. 이때도 7인 이상이 신청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인가 신청 들어갈 때는 설립인가에 대한 대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동의 요건이 바로 일반 동의인 요거죠.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와 청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얘기합니다. 이게 유명한 설립인가 동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바로 나와 있잖아요.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설립인가 동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동의자 수 산정 방법 할 때 여러분 여기 보시죠. 일단 요 숫자는 당연히 알고 있는 중요한 숫자지만 특히 조합 설립인가를 할 때 최소 몇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느냐 이런 계산 문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이 동의 요건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면적 3분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면적 계산할 때 다른 것은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만 쓰는 거예요. 지금
국공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해서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국공지를 제외한 사유지 면적만 갖고 따져서 3분의 1을 얘기하는 거야. 국공지를 제외냐 포함이냐? 포함. 아까 시행자 파트에서 아까 뭐 면적할 때 뭐 국공지를 제외, 그건 그쪽에서 그 시행자 얘기할 때고 민간이 하니까 직접 그 동의고. 이게 약간 달라요. 어디서는 제외가 어디서는 포함인데 여기서 주로 냈는데 주로 낼 때 물어볼 때는 그냥 포함이라고 생각해서 포함. 국구조로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이게 우습지만 이게 몇 번이나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르다는 거 아까 제가 예외적 시행자 지정할 때도 국공지를 제외한다 이 말을 그렇게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강조했다가 또 이거랑 착각하실까 봐. 항상 여기서 강조를 하잖아. 전체 면적으로 계산해요.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되 조합 당사자가 하는 것이라 동의 순서가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고 안 될 때 국공지 관리청 동의를 받아라 하는 거 생각나시죠? 동의 순서 자체를 얘기하는 게 국구조로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니까 그렇지 사유지 면적 받고 계산한다면 동의 순서가 필요 없지. 또 여기서 국구조를 전체 면적을 포함해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사람 수 총수 계산할 때 단독 소유자도 있고 공유자도 있잖아. 자, 우리 공유하고 있다. 여러분이 공유하고 있다. 사람 수 계산할 때 몇 명으로 계산해야 돼요? 공유하고 있으면. 항상 한 명. 한 명이죠? 공유하고 있을 때 공유자 수대로 사람 수를 계산하게 되면은 아니 이게 투표의 결과같이 왜곡이 생긴다니까요. 이 하나의 땅은 A가 단독 소유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땅은 A, B, C가 예를 들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한 표가 될 텐데 이거를 공유자 수대로 만약에 3표로 인정합니까? 똑같은 땅인데 대표자 한 명만 인정해야지. 대표자 한 명만. 그래서 항상 공유하고 때는 여기든 정비법이든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공유하고 있으면은 하나의 땅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땅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둬서 대표자 한 명만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항상 공유 형태처럼 보이지만 공유가 아닌 게 있죠?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과 아파트 대지 소유관계. 즉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자는 하나의 동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대지 지분 같은 게 전체 대지의 몇 분의 1 이렇게 표시가 되죠? 공유 형태처럼 표시가 되지만 공유예요?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구분 소유자는 민법에서 배우기를 공유로 배워요? 단독 소유자로 배워요? 단독 소유자라고. 여기서 구분 소유자를 공유자라고 배웠다라면 우리 그 민법 선생님이 들으시고 저한테 들으시고 참 안주 없이 술을 많이 드실 거예요. 당연히 단독 소유자죠? 네. 여러분들 아파트 단독 소유하고 있지? 네. 그러니까 그건 공유가 아니니까 당연히 공유 형태로 보이지만 각각 구분 소유자를 각각 한 명으로 봐야 되죠. 쉬워요 그냥 생각하면. 자, 이번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설립인가대에 동의를 했어요. 철회할 수 있나요? 동의한 사람이 철회할 수 있나? 하여튼 참 지나치게 조심해. 분명히 철회할 수 있다고 대답하고 싶어하는 눈치는 있는데 대답을 안 해. 집에서 음식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해요. 고춧가루 넣을 때 고춧가루에 뭐가 섞여 있는지 싹 살펴보고 그람수 달아서 넣나? 소금 입자 3가지 넣나요? 착 뿌리나? 그렇게 신중하게 하다 보면은 밥 안 먹겠다고 그냥 나갈 거야. 철회할 수 있죠? 네. 철회 자유가 왜 없어? 동의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 자유주의에서 철회 자유도 당연히 다 있죠. 근데 예의상 철회하라 그랬잖아. 어떤 하기 전에 언제 설립인가 동의라면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설립인가? 인가 전이에요? 인가 신청 전이에요? 인가 전이에요? 인가 신청 전이에요? 신청 전이지.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잖아요. 설립인가 신청해서 이 동의권을 채워야 신청이 가능하죠? 그러면 어떤 동의라면 그 동의에 대한 철회는 그 동의를 얻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미 동의를 채워서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때는 철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청에 대한 동의니까 신청하기 전에 철회할 수 이미 신청을 했다라면 신청하고 나서 실제 인가까지는 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인가 전에 한다면 이것도 엄밀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인가 신청 전에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하기 전에. 인가 신청했다. 처리 못해요. 이 원리도 다 처리 원리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행동 하기 전에 처리한다.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게 좀 부담스러운가요, 여러분? 그래도 자꾸 물어봐야 돼, 이런 건. 원리에 관련된 건 자꾸 물어봐서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자, 동의자도 산정마법 박스.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겠다는 거 포함. 이때 동의는 사유 면적 및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권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미달될 때만 국공지 관리청 찾아가라. 사유지원을 먼저 받아라. 순서. 3번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어요. 당연히 다른 공유자가 동의를 받은 대표자 한 명만을 소유자로 계산해야 되고, 이때도 집합건물상 구분 소유자는 단독 소유자이기 때문에 각각의 소유자로 봐야 되는 거. 4번의 토지전환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어요. 언제? 설립인가 신청 전에. 5번의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했어요. 이미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했다면 그 자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봐서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사람이 동의할 필요 없어요. 동의한 것으로 보는데, 받다 하더라도 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한 자가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돈을 철회한 경우는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철회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을 추가해서 딱 보시면 정관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조합을 만들 때는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 인가를 받으라고 했죠? 그럼 정관에 대해서 지금 인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바꾸고 싶대. 그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제가 항상 같은 절차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변경허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같은 절차 변경인가? 그럼 여기 정관에 대해서는 아까 조합에 대해서 설립인가 받았으니까 변경한다면 똑같은 절차인 인가를 받아야 돼.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항상 변경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일 때는 그 인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원리잖아. 그러면 3번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한다면 변경에 대해서 지정권자 인가를 똑같이 받는 겁니다. 처음 정관에 대해서 인가니까 변경할 때도 똑같이 인가를 받는 거예요. 다만 경미한 변경일 때는 그 인가 필요 없다는 경우입니다. 아예 인가도 없이 신고도 없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정권자에 신고는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가는 아닌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왜? 경미하니까. 그럼 경미한 게 뭐냐? 여기서는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수많은 정권 기재사항 중에서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나 공고 방법의 변경 이 두 가지는 인가 대상이 아니고 신고로 충분하다. 여러분 조합의 정관에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정관 내용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정관 내용 할 게 워낙 많은데 그 정관의 세세한 내용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거를 뭐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닌 거 한 번 묻는 건 있었어요. 한 번 있었어, 한 번. 혹시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충분히 다른 거 알면 알 수도 있었지. 근데 정관의 기재사항은 주로 조합원이 될 사람들의 어떤 권리 의무에 정하고 있는 게 제일 그죠? 제일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누가 조합원이 될지 안 될지 자격 뭐 탈퇴 이런 거. 아니면 비용 부담에 대한 사업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정관에서 다루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에 비해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대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여기로 했다가 저쪽 동네의 어떤 동네로 사무소를 소재지를 변경해요. 이게 중요해 보여요?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조합원의 어떤 권리 의무에 관련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권리 의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이죠? 사무소 소재지 바꾸는 거 이거를 지정권자 찾아가서 여기 하면 여러분 시도지사 도지사 경기도지사 찾아가서 인가 받는 거라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도지사 찾아가겠어. 소재지는 그냥 뭐 어디로 옮겼어? 옮겼네 하고 하면 되지. 신고만 해주면 돼요. 신고만.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거? 글쎄 공고할 때 방법 변경하는 거 이것도 가벼운 걸로 보는 거예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련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요거는 가벼운 것이다. 자, 조합의 법인께 유망한 적이 계속 했던 거. 법인으로 한다. 정확히는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을 해서 이걸 가지고 있고. 따라서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등기해야 성립한다는 게 법인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를 해야 성립하지 인감으로 성립 안 해요. 그리고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답니다. 이 규정이 있으면 쓰고 없는 내용에서 뭐를 준용할 것이냐? 비영리니까 민법이고 사단법이니까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겠죠.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원이 누가 되느냐? 중요한 얘기잖아요. 제일 기본이잖아.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만입니다.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만이고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라면은 조합 설립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그 구역 내에 거주하든 거주하지 않든 미성년자든 아니든 감옥에 수용 중이든 아니든 토지 소유자 이만하면 당연조합원이 되어야 환지를 받지 않습니까? 이 얘기만 딱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가로치고 박스에 보시면은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자, 우리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정을 할 때는 역시 평등한 의결권. 여러분들이 국민투표할 때 1인 1표 똑같은 취지예요. 면적에 관계없이라고 표현합니다. 면적 크기에 따라 이건 수가 달라지는 것은 부자는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 불리하죠. 사람 수로 지금 계산하는 건데 의결권은 면적에 관계없이에요. 만약에 면적에 비례하여 가진다 그럼 틀립니다. 면적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면적 크기에 따라 의결권 수가 달라진다는 얘기라면 관계없이 제가 밑으로 보는 거라. 관계없이 의결권 가지고 다만 다른 조합원의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 의결권은 별도로 다른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원래는 1인 1표 자기 것만 행사하면 되는데 다른 의결권을 승계해서 행사하게 되면 몇 표도 행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데 반드시 그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하려면 그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아야 된다고요. 전부를 이전받았을 때 승계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를 이전받으면 안 되는 것이 일부를 이전받았다면 나머지 일부는 그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 사람은 면적이 아무리 작아도 일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자기 몫으로. 그러니까 전부를 취득해야만 승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합원이 필요 경비 부담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제 반가로 4번도 추가하면 자, 우리 반가로 4번의 조합원의 경비부담, 부가금부가 조합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합원에 대해서 경비를 부가징수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연체료, 게을리, 나중에 냈다, 연체료 부담해야 되고 안 내는 사람이 있다, 강제징수 나요. 자, 우리 강제징수 얘기인데, 자, 우리 여러분 강제징수 원리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면 나중에 정비법 따라서 똑같이다. 자, 우리 강제징수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돈을 부과했는데 조합원이 안 내고 있어요. 강제로 징수해 오는 걸 얘기해요. 자, 우리 강제징수는 행정청만이 할 수 있을까요? 행정청이 아닌 자도 강제징수가 가능할까요? 행정청만? 그건 이제 상식이 딱 잡혀 있네, 그죠?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강제징수 어떻게 합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다가 둘이 그냥 싸말하고? 행정청만 공적인 힘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강제징수의 대표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세금 안 낼 때 걷어오는 거. 여러분들은 뭐 다 성실한 납세자라 세금 다 내셨겠지만 안 내는 사람만 있을 때 돈 진짜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막 안 내죠, 그죠? 고액 세금 체납자 보시면 참 이상하게 진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안 내고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을 때도 세금은 무조건 냈는데 돈이 없어도 삼겹살을 못 사 먹어도 세금은 냈는데 옛날에. 자, 그럼 이제 세금 국세를 안 낸다 그러면 나라에서 직접 강제 집행하는 거예요. 지방세를 안 내면 지방자치단체, 즉 국가나 지자체만 가능합니다. 국가지자체만 공매 처분하는 거지, 그게. 딱지 붙이고, 빨간 딱지 붙이고, 딱지 붙인 거 이제 사용하나 처분 못 해요. 그래도 안 낸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공매를 신청해서 거기서 경락받는 사람에게 그 돈 받아갖고 이제 처리하는 게 강제 처분이 얘거든요. 행정청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이라면 조합원이 돈을 안 내도 조합이 직접 강제징수를 한다면 틀리겠네, 그죠? 민간인이니까? 행정청 아닌 자니까? 그러면 행정청의 징수를 위탁할 수밖에 없겠네? 행정청의 징수를 위탁하면 그 대신 공짜는 없어요.
행정청이 강제징수를 통해서 걷어줬다. 그러면은 징수한 금액의 4%를 수급입조로 줘야 됩니다. 4%가 많아요, 작아요? 많은 거야. 아유, 오늘 센스 뒤에 좋네, 뒤에. 네? 앞에 좀 헤매더니만. 네? 1년 만기 예금금리가 1년 만기래야 얼마 된다고 한 번에 꼭 간단하게 딱지 붙이고 그냥 절차만 딱딱 처리하면 되는 건데 무슨 4%나 받아갑니까? 엄청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 이런 식으로 민간인이 행정처 시켰을 때는 다 4% 내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민 죽어라 한다. 죽을 사자 4% 얻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 자, 이거는 개발법에 다른 얘기 청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비법에도 조합 청산할 때 마찬가지예요. 원리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정청만 직접 강제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다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는 행정청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밖에 없어. 위탁하면 어느 경우나 4% 낸다. 강제징수 얘기입니다. 부가금 연체를 체납 시 시장 등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지,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지, 본인이 징수한다면 틀려요. 조합이니까. 이때 시장 등은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강제징수하고요. 그럼 시장 등이 징수 시 4%를 시공 왜 지급하나? 다 똑같아. 개발업소에서 민간인이 지자체 시켰을 때 똑같습니다. 4% 걷어가는 거. 자, 임원 보세요. 임원. 자, 우리 임원은 조합장 1인과 이사감사를 두며 필수예요. 조합장, 이사, 감사 둬야 됩니다. 둘 수 있다 하는 거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합장은 반드시 한 명만이에요. 이사, 감사는 그 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한 명만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임원의 자격은 조합원 중에서예요. 그것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토지자가 아닌 자는 아예 안 되고 해서 의결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공유하고 있는 자도 토지 소유자죠. 그런데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결권 가진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에서 선임 못해요. 대표자 위에 중요한 사람이라 총회에서만 선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도 유명한 얘기잖아요. 자, 우리 감사는 감사기관이고 조합장, 이사가 집행기관인데 조합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이사는 조합장의 업무를 분장, 나눠서 담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집행기관인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소송, 자기 부동산을 조합에게 스스로 판다, 조합과 자기와의 소송이 걸렸다. 감사가 이때는 조합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조합장의 일도 이사가 대표하면 안 돼요. 이사는 조합장의 부하라고 있잖아. 한통속이라고 있잖아. 그래서 이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서 조합장, 이사랑 이제 업무를 계약 상대자로서 처리할 겁니다. 감사가 대표하는 거 유명하고요. 또 임원은 그 조합에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게 임직원 겸직금지예요. 만약에 임직원을 겸할 수 있다면 부정여지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장이 이사, 감사까지 겸하고 있다. 혼자 다 해먹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서로 간에 겸직 못하고요.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도 겸할 수 없다. 원래 같은 조합 내에서 다투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른 조합이면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원래 다른 조합도 이 조합과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한다면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두 조합이 충돌될 수 있거든, 이익이.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다음에 하나 해당할 때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의 결격사유를 얘기해요. 이거를 조합원의 결격사유랑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죠? 조합원은 결격사유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 임원하면 당연히 받아요. 그런데 조합장, 이사, 감사는 임원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도 못하는 미성년자가 옹알이 하면서 조합을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임원의 결격사유라고. 조합원은 없다니까. 그거랑 구별하시고. 자, 피성년 후견이 됐든 피한정 후견이 됐든 미성년자 안 돼. 파산송으로 받은 사람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되면 되겠지만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안 됩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기로 확정된 후 중개 실무와 달리 2년이 지나야 된다.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안 된다. 또는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에서 중개 실무에서 비슷하게 배우니까 제가 대충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굳이 숫자를 따지면 여기서는 2년, 그게 좀 다를 뿐이지. 다른 내용 똑같고요. 임원의 기획사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라면은 자동 해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날부터 자동 자격 상실이 되겠습니다. 대의원에 보겠습니다. 대의원에. 자, 우리 대의원에는 마치 국회 같은 역할이잖아요. 의결권은 조합원 수가 50 이상인 조합원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임의적 둘 수 있다. 자, 유일하게 개발조합, 정비조합 통틀어서 유일한 임의기관이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이에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일 때, 50인 이상일 때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둘 수 있다. 유일한 임의기관. 정비뿐만 하더라도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필수라고 했잖아. 여기는 둘 수 있다를 주의하시고, 이때 이번에 대의원의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역시 선임하지 조합원이 아닌 자는 대의원 역시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대의원의 수는 너무 작아도 안 돼요. 조합원 총수의 최소 10% 이상은 돼야 된다. 최소 10% 이상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3번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대의원의 권한이 있어요. 대의원에는 총회 결사항 중에서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이지 실시계획 빠진다라는 거, 환지계획 작성,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예산 5가지 사항을 제외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이지, 즉, 자, 우리 대의원회가 그저 조합원 수 많을 때 총회 열기 힘들 때 대의원회를 이렇게 개최해서 총회원을 대행시키는 건데, 총회 권한 중에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5가지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서만 해야 돼요. 이게 총회 정권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회에서만 결의되는 사항이 있고, 그거 외에 나머지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 정관의 변경은 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관 아닙니까? 조합의 약속이 정관이니까 정관을 변경할 때 총회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정관 작성은 원래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라 총회에서 다룰 일이 아니고 정관 변경을 세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 중에서는 개발계획과 환지계획이 나와요.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죠. 자, 우리 환지로 할 때 조합에 할 때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말인데,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3가지 계획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개발계획, 그 다음에 실시계획, 그 다음에 환지계획, 이렇게 3가지 계획이 나오는 건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조합원들이 내 땅이 어떻게 평가받고 내가 어떤 걸 받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라, 이거는 무조건 총회에서만 해야 돼. 조합에서 제일 중요해서. 나머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요거까지 이상하게 들어가지 요건 아니다. 요것과 둘이 총회 정권사항에 들어가지 요건 아니다. 이건 왜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아니, 조합은 글쎄 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어지는데, 개발계획은 구역 지정 전에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이거 할 때는 조합이 있지도 않은데 조합 총회에서 이거를 결의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정비법 같은 데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총회 결의상 자체에 안 들어가, 정비법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왜 들어가느냐? 아까 특이한 규정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이 동의를 받으라고 했죠? 이게 정비법은 없는 얘기거든요. 환지에서만 하는 얘기거든, 이게. 그래서 요거에서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요거 수립할 때 이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 동의를 못 채웠을 때, 원래 이걸 채워야 되는데 이거를 못 채웠다라면은 이건 아직 위법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개발계획이 아직 적법한 상태는 아니란 말이야. 그거를 못 채웠을 때 나중에 만들어진 조합이 사후에 개발계획에 대해서 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게 되면 못 받았던 거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자가 치우게 되는 이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동의를 못 받고 만들었다면 나중에 만들어진 조합이 요거를 총회를 통해서 의결하면 돼요. 그래서 특이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실시계획만큼은 집어넣어도 되지만 여기서는 안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합이 뭐 2, 4등이 실시할 사람들이 중요하고 보지, 조합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성이 떨어진다, 여기서 보는 거. 그래서 총회 정권상이 아닌 것을 한다면은 5가지 외엔 나머지가 5가지는 총회 정권상이고 나머지는 아닌데, 나머지 중에서 특히 요거는 아니다. 다른 계획과 구별해서 요건 아니다. 좀 주의하시라고 돼 있고, 임원의 선임. 대의원은 몰라도 임원의 선임만큼은 뽑는 것만큼 해임도 아니에요. 임원 선임만큼은 총회에서만 하라. 그리고 조합의 합병 예산
조합의 합병에서만 조합의 존립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으로 봐서 총회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대의원회가 간단하게 할 성질이 아니다. 5가지는 대의원회가 대응을 못하는 사유로. 자, 오늘 조합까지만 했네요. 자, 됐습니다, 오늘.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